102회 대문급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1번서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맞으셨나요? 1번은 당연히 맞추셔야 하는 건데, 자, 1번 문제는 일단 우리가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보인 게 뭐냐면, 일단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T자 계정에 기본적으로 얼만큼이 비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매출원가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매출원가라는 걸 일단 산출을 해야, 그래야 감모 손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 있어요? 10만원. 기초가 10만원. 자, 그 다음에 총 매입은 65만원. 맞죠? 그 다음에 기말에 실질 재고액이 얼마예요? 13만원이 남았더라.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의 비율이에요.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매출액의 퍼센트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80. 매출액이 80만원이라고 주어졌으니까 80만원에 곱하기 25%. 맞나요? 그쵸? 그러면 이익이 얼마예요? 20만원? 맞죠?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매출 총 이익을 구한 거니까 이익이 20만원이라는 뜻이야. 그럼 매출액에서 이익을 거꾸로 빼주면 매출 원가가 6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왜냐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준 게 매출 총 이익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60만원이니까 여기다가 60만원의 매출 원가를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60만원의 매출 원가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비었어? 2만원이 비었죠? 맞나요? 매출 원가는 60만원이니까 우리 기말 재고가 15만원 남아있어야지 되는데 실제 재고가 13만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2만원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유동부채고,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거죠? 맞나요? 빙고! 1번이 정답.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들은 2번 볼게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이미 흘렀다는 얘기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돈을 못 받았어. 그럼 내년에 받아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동부채예요. 왜냐면 오늘의 시점이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또 회수를 해야 되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동부채입니다. 3번은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회계상에서 상거래는 재고자산 거래를 상거래라고 하는 거니까, 미지급금은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거래를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4번들을 많이 찍으셨어요. 부채의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퇴직금이 우리는 설정을 하지만 언제 얼마를 지급할 건지는 몰라. 맞죠? 언제 퇴사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표적으로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일단 비유동부채를 무조건 지워야죠. 그쵸? 비유동부채는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외웠죠? 사장퇴,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일단 먼저 지워. 그냥
그래서 장기 차입금 지우시면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우시면 되고 이해됐죠? 근데 성급 비용은 뭐예요? 성급 비용은 자산이잖아. 성급은 무조건 성급, 미수는 자산. 선수, 미지급은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수, 미지급은 무조건 부채.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결국 차입금하고 미지급 비용 더해야 되니까 1억 500만 원인가요? 네. 빙고.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 자산의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4번은 우리가 유형 자산 단원에서 교환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교환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 있고. 그래서 동종 자산은 뭐라고 배웠죠 우리?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만큼이 취득원가다. 그래서 내가 준 것만큼만 받는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처분손익이 있다 없다. 처분손익이 없다. 이렇게 배웠고,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가치로. 결국 처분손익이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1번 볼게요. 이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죠? 이해되셨나요? 자, 2번에 보면 이종자산의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할 경우, 얘의 공정가치를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순위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는 거고, 얘의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고요.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 수수액을 반영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차랑 내 차랑 바꾸자. 바꾸는데 내가 500만 원만큼 더 얹어줄게.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내가 준 거에 500을 더 줬으니까 더한 금액만큼이 취득원가가 돼야 되지. 그래서 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거나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럼 정답은 4번.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는 감정평가액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가치를 원래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공정가치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도 말하는 이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는 우리 세법상에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수관계 외의 자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끼리 거래한 가격은 공정가치라고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횟집에 가면 얘가 시가라고 써져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은 앞에서 원래 우리 회계 제일 첫 번째 기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번에 보면 우리가 얘를 공준이라고 해요. 공준. 풀어서 얘기하면 공공의 기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전제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어떠한 전제하에. 무슨 말인지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틀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떤 틀을 기준으로 하냐, 그 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 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기업 실체의 공준,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공준,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공준. 이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의 공준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자격증 시험을 보면 국제회계 기준은 얘만 적용이 돼요. 계속 기업의 공준만 있고 나머지는 공준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KIFRS 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은 계속 기업의 공준만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세 가지. 차이도 일단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말 그대로 전제니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첫 번째는 기업 실체의 공준. 기업 실체의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든지 채권자에 의해서 기업은 자기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 스스로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 기업의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영속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영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되는 거고 기간별 보고는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우리 결산 보고서 쓰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왜?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는 알려줘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가야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6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가 회계죠. 그쵸? 원가 회계. 자, 문제 6번. 어떡하지? 틀리면 때려야 되는데. 자, 평균법으로 가정하에, 자, 우리가 T자 계정을 한번 그려보면,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면, 기초 제공품이 2,000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수량이 8,0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는 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로 완성했다? 9,000개로 완성을 했다. 그쵸? 9,000개로 완성을 했고 기말에 몇 개가 남았어요? 500개. 그러니까 결국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몇 개가 없어졌다. 500개의 공손이 발생을 하였다. 불량품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문제 알든 모르든 그냥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 그냥 공짜 2번이지. 왜요? 잘 모르겠는데 정상 공손품을 완성품의 몇 프로래요? 3%. 3%래. 그럼 완성품의 3%니까 몇 개? 270개잖아. 그러지 않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빙고. 그래서 공손이란 폐기처분 또는 매각처분 이외의 용도가 없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불량품을 우리가 공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상 공손이 완성품의 3%라면 270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몇 퍼센트? 5%다. 그러면 5, 9, 45, 450개가 정상 공손이니까 우리 공손 수량은 500개가 나왔으니까 비정상 공손 수량이 50개가 되는 거죠? 정상이 450개니까 5%일 때는. 네. 맞나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문제 그냥 공짜 문제였어요. 270개 그냥. 정상 공손은 3%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공손 수량은 동일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일단은 우리 문제상에서는 평균법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입선출법의 공손품 이건 뭐냐면 4번 보기가 조금 애매해요. 품질 검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품질 검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검사 시점에 따라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의 수량만 달라져. 그러니까 전체 공손 수량은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이나 동일하다가 맞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왜냐하면 기초분의 조업도에 따라서 검사되는 시점에 따라서 수량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7번을 풀으려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봤으니까 T자 계정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 2개. 그쵸? 네. T자 계정 2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원재료, 또 하나는 제공품. 그래서 원재료, 기초 원재료 50만원.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은 12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는 5만원. 됐나요? 그러면 160, 기말 원재료 왜 이 위에다 썼지? 기말은 밑에다가 5만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얼마예요? 165만원이 나오나요? 그쵸? 맞죠? 네. 그럼 165만원이 제공품 계정으로 그대로 가야죠? 네. 제공품 계정으로 가야 하고, 기초 제공품은 40만원. 그쵸? 자,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가 150만원. 맞죠? 네. 제조간접비는 200만원. 그쵸?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예요? 50만원. 그러면 50만원 빼고 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505만원인가요? 네. 빙고.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밑에 제품, 매출원가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다음 중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가 있다. 맞죠? 그런가요? 우리 얘 때문에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로 원가를 구분을 하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의 부분을 이렇게, 종합 원가 계산은 이렇게 나눠준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직접 원가 혹은 기초 원가라고도 하고 기본 원가라고도 한다. 맞죠? 직접 농업비와 제조 간접비는 가공비 혹은 전환 원가라고 한다. 맞죠? 요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죠? 그래도 원가 얘기 좀 배웠는데. 빙고! 자, 그 다음은 기회비용은 뭐라 그랬죠? 기회비용은? 우리 기회비용 뭐라고 배웠어? 기회비용은? 넘버 2. 맞죠? 넘버 2. 그래서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에 효익이 가장 큰 거. 그쵸? 포기해야 하는 대안들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를 우리는 그렇지,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2번이 정답.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회피 불가능 원가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없는 원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피가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이건 이미 지출할. 그러니까 매몰 원가가 대표적인 회피 불가능한 원가예요. 이해가 됐죠? 변동비 총액은 조업도에 비례하여 당연히 증가해야 하고요. 그쵸? 네. 네. 자, 문제 9번. 문제 9번은 그냥 공짜 문제.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랑 같다? 제공품과 같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뭐랑 같다? 제공품과 같다. 제공품과 같으니까 여기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더라? 여기 없는 거 몇 가지?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거 몇 가지? 3가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3가지는 제공품 계정이 없더라.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는 거 3가지 암기.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냥 공짜죠. 저만 공짜인가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다음 원가 배부에 관한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배부 순서를 정한. 끝났어 그냥. 맞죠? 배부 순서를 정한 게 뭐였어요? 단계 배부법.
우리는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보조공비 배부에는 직접, 단계, 상호. 그리고 직접배부법은 완전 무시. 맞나요? 그 다음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 우선순위. 상호배부법은 완전 고려. 한 번 배분이 끝나도 다시 금액이 생기면 또 배분을 해야 되고 0원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랬죠? 빙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잘 몰라도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거 그냥 공짜. 법인은 무조건 어디라 그랬어요? 등기부상 소재지. 법인은 무조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봐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인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각 건설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다. 그럼 현대건설은 전국의 사업장이 몇 개야? 그럼 거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신고한다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등기부상 소재지다. 이해가 되셨나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소재지. 부동산 매매업은 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우리 이렇게 외웠거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2번.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얘가 작년도에 이제 7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문제에서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도 예정 부과기간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네. 간이과세자의 예정 신고는 12번. 우리 간이과세자는 원래 예정 고지를 받죠. 맞죠? 직전 과세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 고지세액을 받아서 고지세액을 납부를 하면 되고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직전 과세 기간 매출액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액을 안 내도 되니까 대신에 신고를 해야 3분의 1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에 4,800만 원 이상인 자가 이제 4,800만 원 이상인 자가 이제 3분의 1 미달하는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 신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다? 이건 새로 생겼어요. 간이과세자도 상대방하고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의무 수취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만약에 미수취하게 되면 전체 공급 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기본이네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의제매입세액은 없어졌어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 원래 받을 수 있었는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을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때려야 되는데. 부가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3번은 어떻게 외웠냐? 재화의 공급이 있고 용역의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이 있죠. 맞죠?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기본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수입은 언제가 수입이에요? 세관장이 수입 신고 수리일. 수입 신고를 수리했을 때. 이해가 되셨죠? 그럼 우리가 중간에 외웠던 게 뭐예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만 기업 회계 기준과 다르다 그랬죠?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만 회수 기준을 적용을 한다.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할 때. 맞나요? 그런데 얘가 용어가 뭐 나와?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렇게 나와. 얘네들이 다 똑같이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할 때.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는 완성이 아니라 위에 있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장기 할부 판매랑 똑같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기타 소득하고 사업소득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사업소득은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사업소득인 거고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 이 사람은 이걸 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종교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일을 도와주고 조금씩 받았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냥 정답은 공짜 2번이었어요. 오, 맞았다. 왜냐?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우리가 개인이 보험사에 연금 가입을 하고 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봐요.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니까. 그런데 연금 형태로 받으면 걔는 연금 소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계약 위반, 해약 이런 것들도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로 인한 이것도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그냥 핵심은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사업소득의 총 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또는 개인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제가 벌어들인 돈에서 개인적으로 내는 거죠. 이 소득세는 비용 처리도 하지 않아. 소득세를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소득세를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바꾸면 환급받아도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세와 환급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자,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비용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비용 처리했던 걸 환급받았으니까 그러면 수익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장려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 많이 팔아서 본사로부터 뭐 지원금을 조금 받았어. 그럼 얘도 우리 회사에 수익금액이 발생을 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수익금액으로 봐야 하고요. 자,
우리가 4번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수익금액에 상입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없어지고 얘를 다 뭐라고 해요? 재해? 손실로 처리를 해. 먼저 비용 처리를 해. 보험 가입 여부 상관없이. 근데 나중에 보험금이 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돈이 들어오면 다 뭐라고 해요? 보험금 수익이라고 처리를 해.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많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돈이 나왔을 때 수익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빙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